안녕하세요. 블루잠입니다. 2020년 2차 노동시장론 71번부터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부 노동시장 던롭이죠. 우리 저번 시간 앞 영상에서는 던롭의 시스템 이론 했었고, 지금 이제 노동시장 이론 나왔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론.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업 내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자체적인 노동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진 현상을 설명한다. 제1노동자와 장기근로자로 구성이 됩니다. 제1노동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1노동자, 정규직과 장기근로자,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과 엄격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단, 신규 채용할 때는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이 되겠죠.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복직도 외부에 있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거니까. 또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도 외부에 있는 사람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 외부 노동시장과는 달리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고용과 임금이 분리되어 결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임금을 결정할 때도 노동 통제에 따라서, 그리고 협상력에 따라서, 기업 내의 관습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내부 노동시장은 외부와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아예 분리가 돼 있다. 외부 노동시장과.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1노동자, 장기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요. 거리가 가장 먼 것. 1번. 제1차 노동자, 정규직이라 그랬죠? 장기근로자. 그래서 1차 노동자와 장기근로자로 구성된다. 승진제도 중요한 역할이죠.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니까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장기근로자, 정규직이기 때문에. 72번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출제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요인, 그러니까 외부와 분리되는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 기능의 특수성이죠.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숙련, 기능의 특수성. 기업의 고유한 숙련을 말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현장 훈련, 현장 담당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고유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외부와 차별화되는 어떤 고유의 특징들, 외부 시장과 다른 고유의 특징들과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숙련의 특수성, 그 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기업 내의 관습, 이것도 그 기업만의 특징이죠. 위계적 직무 서열.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에 의해서 형성된,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 가능성, 장기 근속과 기업 규모. 그래서 장기 근속 가능성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이제 조직 내의 그런 업무 분담과 이것들을 관리할 그런 부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리 조직들이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기업 내 관습, 장기 근속 가능성에 따라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오히려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72번으로 가겠습니다. A 산업의 임금이 B 산업보다 높을 경우,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균 임금이 더 높을 때 A 산업의 노동조합이 B 산업보다 강할 때 높겠죠. 약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력 때문에 이제 임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A 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 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죠. 3번. A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보다 높다. 그럼요. 숙련도 수준이 높으면 임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평균 임금. 4번. A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 떠오르는 거 있죠.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 구조적 실업과 관련된 거죠. 성장산업, 사양산업. 그래서 성장산업에 있는 기업은 효율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을 사용한다. 와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노동 수요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4번도 이제 평균 임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73번.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네, 맞죠.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 탄력성과 같은 얘기죠. 네, 노동 공급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노동 공급 탄력성, 노동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뭐가? 노동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그러니까 노동 공급량은 분자로 가야겠죠. 네, 무엇에 비해 노동 공급량이 탄력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 임금에 비해서. 임금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노동 공급량이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지를 보는 게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그렇다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되죠? 네,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2번으로 갈게요.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이거 우리 매번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선택지로 나왔네요. 뭐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 같이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이제 저만큼 술술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얘기 나오는 거. 소득 여가의 선택 모형이죠. 네, 노동 공급 후방 굴절 곡선.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별표가 무려 한 10개가 넘는 것 같죠? 거의 매번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여가 소득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를 설명해주는 모형이다 라고 해서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후방 굴절형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대체 효과가 강한 구간이고 이 위에 후방 굴절되는 부분이 소득 효과가 강한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가로축이 노동 공급 근로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임금입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이렇게 늘릴수록 임금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죠. 네. 노동 공급이랑 임금이랑 같이 올라요. 그래서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노동 공급 늘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일하면서 돈을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임금이 올라갈 때. 즉, 여가보다 여가보다 소득이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이 여가를 대체한다 라고 해서 대체 효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임금이 올라가는데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니까. 임금이 올라가는데도 일을 더 안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죠? 돈을 더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아, 여가가 더 좋아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은 여가가 이제 소득보다 여가가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 그래서 소득 효과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된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여가라는 것은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정상제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정상제,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네.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에 대한 선호, 여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여가는 정상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후방 굴절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가가 만약 열등제인 경우,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임금이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열등제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잖아요. 네,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금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의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여가의 수요는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일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노동 공급 곡선은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는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가의 수요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가를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가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져서 이렇게 후방 굴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 하지만 여가가 열등제라면 그렇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3번 내용 다시 볼게요.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클 경우 어느 구간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이 구간이네요. 대체 효과가 큰 경우 이 구간에서는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나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네. 이 임금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후방으로 굴절되는 것은 어느 효과? 네, 소득 효과 구간, 이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내용. 4번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해되어 총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적정해야 됩니다. 너무 부족해도 이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높게 되면 이제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가 저해되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엄청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확장 정책 그리고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막 뿌리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고용률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돈을 풀었으니까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게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고 일을 천천히 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네, 의외로 또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이제 안 오른다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높을 경우에는 노동공급 동기 유발이 저해돼서 노동공급이 감소된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3번. 74번.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 약간 워라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쵸? 워라밸.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뭐죠? 하방, 아래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아래쪽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임금이 오르긴 올라도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것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 워라밸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그리고 이제 노동의 이력 현상이라고 하면 실업률, 뭐 고용률이 될 수도 있고요. 실업률, 고용률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위기를 겪어서 이제 고용률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동을 한 거예요. 고용률이 확 떨어졌는데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한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노동의 이력 현상, 히스테리시스. 네. 그리고 임금의 화폐적 환상. 네, 화폐 환상 우리 공부했었죠. 케인즈 실업 이론 공부할 때 화폐 환상 나왔습니다. 화폐 환상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돼 있죠. 다시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화폐적 환상이라고 하면 뭐 쉽게 이렇게 명목 임금을 중시하는 명목 임금에 초점을 두는 것을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명목 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화폐적 환상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명목 임금이 오르면 돈이 올랐다. 화폐적 환상에 의해서 그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질 임금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구매력, 그게 이제 실구매력을 고려한 임금이 실질 임금이잖아요. 네. 하지만 노동 공급자들은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명목 임금 중시하고, 네, 그게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케인즈 실업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75번으로 넘어갈게요. 75번. 임금 체계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승자 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한다.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금 원칙을 말한다.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할.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임금 체계의 공평성에 대한 내용. 응분의 원리라고 합니다. 응분의 원리. 네, 응분의 원리 하니까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기여한 만큼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임금 더 받고, 노력하지 않거나 성과 나쁘면 그만큼 일을 덜 받아야 한다. 이게 공평성이에요. 에퀴티. 네. 그래서 임금체계의 공평성.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76번. 근데 다음 중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거의 뭐 매번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 자, 1번. 경기 침체로부터 온 실업이다. 이거는 무슨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뭐였죠?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 네,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불일치. 미스매치. 네, 정보의 불일치성. 정답 2번이죠. 3번.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의 불합치에 의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 실업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기술적 실업은 일단 기술이 인간을 대체한다. 네, 그래서 그런 기술 혁신으로 인한 것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유사하지만 뭐 기술적 실업에 대한 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4번. 이게 기술적 실업이네요. 노동 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네, 기술적 실업, 마르크스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세하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찰적 실업,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실업, 마찰적 실업이죠. 네,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그리고 더 나은 직업 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생되는 실업이기 때문에
더 나은 직업을 탐색한다.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죠. 자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 자연 발생적 실업이기 때문에 자연적, 자발적 실업이다. 이러한 실업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일시적이다. 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었습니다. 마찰적 실업 얘기 나오면 제가 매번 했던 얘기가 있죠. 뭐죠? 완전 고용 상태. 그쵸? 완전 고용 상태는 어떤 상태다?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이 0인 상태다. OX. 실업률이 0인 상태 X죠. 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무엇과 같다고 했죠, 제가? 미세먼지가 0인 상태와 같다. 미세먼지가 0인 상태는 뭐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 0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란 무엇이냐? 뭐였죠? 네,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즉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그 완전 고용 상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실업도 다시 살펴볼게요. 구조적 실업, 아까 1번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아니군요. 경기적 실업이었죠. 그건 구조적 실업은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업이죠. 경제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지역 간에 또는 산업 간에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함으로 인해서 그런 구조적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저성장 산업, 사양 산업에서는 오히려 노동력이 남아돌게 되죠. 네, 경제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성장 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해서 이직을 막고 인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효율 임금 정책이 뭐였죠? 임금을 효율적으로 아껴서 쓴다 하면은 땡이라고 했습니다. 네, 땡땡땡.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효율 임금 정책이라면 고임금 정책이라고 했었죠. 네, 고임금 정책.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이 효율 임금 이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대책으로는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이 불균형을 해소하면 되잖아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노동력이 과잉인 지역에 있는 노동력을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노동력 수급을 이제 균형을 맞춰줄 수 있고, 또 산업 간 수급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죠? 네, 직업 훈련, 교육 등을 통해서 노동력 과잉인 산업에서 부족한 산업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구조적 실업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적 실업. 네, 1번에서 봤던 내용, 경기 침체에서 오는 실업이다. 불경기 시기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부족해져. 그것을 총수요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총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노동 수요도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이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실업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앞에서 봤죠.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 네,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5만 원 삭감하면은 뭐 10명만 이제 퇴직시켜도 되는데 5만 원을 삭감을 못하고 1만 원밖에 삭감을 못하니까 이제 뭐 100명을 뭐 줄여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된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이제 기후 계절의 변화로 인한 실업, 말 그대로 계절에 따라 농한기, 농번기 예를 들었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실업이다. 기술적 실업, 마르크스 얘기했었죠. 4번에서.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술 혁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일단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을 망치는, 경제를 망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론들이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들이 그래서 실업 이론 보면 기술 혁신, 자본 지배학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 된다. 네.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를 줄인다는 거예요.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노동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과잉된 노동력을 지칭하는 용어가 산업 예비군이라고 했습니다. 네, 산업 예비군, 마르크스, 기술적 실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에 대한 내용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우리 굉장히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업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공부를 해두셔야겠죠. 반드시 복습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77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1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증가. 그렇죠. 이것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 증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킬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비정규직 비율이 늘면 이제 교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비정규직들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관세 인상. 이거는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수입 관세 인상은. 그 다음 3번.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네, 이것도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4번.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네, 점점 노동자도 조금 더 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들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자의 기호나 가치관의 변화가 노동조합 조직률을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IMF 때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떨어졌던 걸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78번.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 네, 힉스의 단체 교섭 모형. 네. 이것도 이제 재밌는 내용이었죠. 한번 살펴볼게요. 단체 교섭 이론, 파업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이제 사측이 제시하는 제2임금이랑 노동자 측이 요구하는 요구임금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요구임금과 제2임금은 파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점점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빨간 선이 노동조합 측의 저항곡선, 파란 선이 사용자 측의 양보곡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노동조합이 저항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고요. 사용자 측이 제시하는 임금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죠. 사용자의 제임금은. 노동조합의 요구임금은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일정한 수준이 되고
사용자의 제2임금 마찬가지. 점점점 제시 금액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제 일정해진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 저항 곡선과 사용자 양보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이제 임금률 결정이 되고 파업 기간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이제 파업 기간이죠. 그래서 요 기간, 요 정도 기간에서 타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파업 발생 이후 파업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는 모형. 여기가 이제 파업 시작이고 이 서로 결정이 되는, 타협이 되는 이 시점이 파업의 종료 시점이 된다. 네. 이 내용이 다고요. 근데 이제 약간 한계점이라고 하면 파업의 시작과 종료 기간을 알려주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파업 이전의 교섭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죠. 네. 그것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1번.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임금 타결이 이루어진다. 네,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파업을 전제로 한 모델인데, 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 측의 제2임금은 파업 기간의 함수이다. 이게 그 얘기죠. 네, 제2임금, 요구임금, 네, 파업 기간의 함수다. 3번.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우상향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은 우하향한다. 네, 점점 내려가고 있죠. 정답은 1번. 단체 교섭 모형,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79번으로 갈게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꽤 중요한 내용이죠. 힉스 마샬의 법칙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고 노동비용 비중이 크고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가 용이하고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냥 외우지 마시라고 했었죠. 네, 그냥 외우지 마시고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 우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뭐예요? 노동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 무엇에 비해서? 임금에 비해서. 그렇죠? 노동 수요가 임금이 변화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영향을 받아요. 더 크다 그랬죠. 생산물 수요라는 건 상품 수요잖아요. 네. 최종 생산물이 수요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노동 수요도 수요가 많아지겠죠.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산물이 더 많이 수요가 많아지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앞 영상에서 파생수요 공부했잖아요. 네. 파생수요, 유발수요. 그쵸? 그게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생산 요소의 수요를 일으킨다. 제품 생산물 수요가 노동 수요를 일으킨다. 파생수요, 유발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2번. 이거는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노동 수요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네. 더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비용에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네. 그렇다는 건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 비용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다음 3번.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생산 요소가 뭐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생산 요소 자본이라고 합시다. 자본으로 대체가 용이하다라는 의미는 자본, 우리가
뭐 맥도날드를 생각을 해봤어요. 맥도날드에서 직원 대신에 키오스크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키오스크로 대체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기술적 실업, 마르크스의 기술적 실업의 의미랑 비슷하죠.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술이 노동력을 대신한다. 자본, 키오스크가 노동을 대신한다. 그쵸? 그러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기술적 실업, 그리고 뭐라 그랬죠? 산업예비군.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어쨌든 키오스크로 대체가 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이 쉬울수록 키오스크 대체하는 게 쉽다라고 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가속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자본으로의 대체, 키오스크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대체 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 대체 생산 요소 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이 또 노동, 토지, 자본이니까 대체면 자본, 토지 중에 또 자본을 생각해 봅시다. 자본, 키오스크, 맥도날드, 키오스크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죠. 즉, 다시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의 변화율이 크다. 즉,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 변화가 더 크다. 그쵸? 이 말은 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공급 탄력성에서의 가격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품 가격을 의미한다는 거. 네. 그 노동 수요 탄력성에서의 가격은 노동 임금이잖아요. 근데 여기 공급 탄력성에서의 그 가격은 제품 가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떻게 늘어나요?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공급 탄력성이 큰 거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 공급이 늘어나면, 키오스크 공급이 늘어나면 키오스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죠. 근데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키오스크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가격이 올라가면 키오스크 공급량은 가격 변화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의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노동의 수요는 훨씬 더 감소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키오스크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더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노동력을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니까 노동력 수요는 훨씬 더 감소하게 된다. 정리되시나요? 네. 아, 이게 제가 혼자 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이게 뭔가 표정을 봐야 저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다시 이제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네, 그 기술, 키오스크 대체 가능성 맞죠? 노동 비용의 비중, 그쵸? 키오스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었죠. 공급 탄력성이었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네, 이것도 생산물 수요, 최종 수요 맞죠? 최종 수요는 곧, 생산물 수요는 곧 노동 수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탄력성 결정 요인 이게 이해를 하면은 네, 충분히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암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0번. 노동조합이 숍제도네요. 숍제도. 네. 조합원 확대와 사용자 교섭에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숍제도 뭐죠? 노동조합에게 가장 불리한 숍제도. 열려있는 게 가장 불리하죠. 오픈숍.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숍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픈숍. 오픈숍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제도가 오픈숍 제도입니다. 가입 여부랑 상관없이 고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조직 확대에 불리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섭에도 불리하다는 겁니다. 오픈숍, 노동조합에겐 가장 불리하다. 클로즈드숍, 오픈건 반대로 폐쇄적인 거죠. 즉, 노동조합 가입이 전제되어야지만 고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겠죠. 노동조합 조직 확대에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운노동조합은 예외. 네, 항운노동조합은 예외로 인정을 한다.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오픈과 클로즈드의 중간 형태, 즉 채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유니온숍. 그 다음 에이전시 숍이 있죠. 에이전시, 대리점이었잖아요. 에이전트, 대리인. 그러니까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노동조합이 그 비조합원의 권리까지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죠. 너네 비조합원, 너네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섭하고 쟁의해서 결과를 내면 너네도 같이 꿀 빨잖아. 너네는 그냥 꿀 빠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비를 내야 돼. 라고 해서 비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것. 그게 에이전시 숍제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간간히 나오는 것이 프리퍼런셜 숍이랑 메인테넌스 숍입니다. 프리퍼런셜 숍은 우대 사업장. 무엇을? 노동조합을. 그래서 노동조합원을 우대하는 사업장이 프리퍼런셜 숍. 우대한다는 건 차등 대우를 한다는 거죠. 채용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단체 교섭의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우대하는 제도. 프리퍼런셜 숍. 네, 프리퍼런셜이 이제 우대하는 이런 의미죠. 마지막 메인테넌스 숍. 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유지 숍. 한번 그 노동자 사용자 측의 단체 협약에서 체결이 된 내용은 이제 그 체결 효력이 끝날 때까지 해당 그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에는 탈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유지되는 숍, 그게 메인테넌스 숍입니다. 네, 노동조합 숍제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그 단어 의미를 이해하면서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오픈숍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론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공부 여러분들 어떻게 꾸준히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이제 뭐 이해하기 어려운 네, 뭐 계산 문제도 있었고 또 오늘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제 복습 잘 하시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회분 정도만 이런 식으로 복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강의 잘 챙겨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네, 분명히 우리 제가 말씀드린 70점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네, 또 자격증 이제 취득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밝은 미래, 네, 또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그 시간을 또 떠올리시면서 네, 좀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보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5과목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